정치 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완연한 가을 정말 길 가다가도 하늘을 자꾸 올려다보게 되는데요. 높이 올려다보면 하늘만 있는 게 아니죠. 아직도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부산 생탁 노동자, 그리고 서울 국가인권위 옥상 위엔 기아 산해 하청 노동자들이 길게는 반년 가까이 고공농성 중입니다. 이분들이 빨리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서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9월 12일 서울을 거쳐 거제 그리고 부산으로 희망버스가 출발한다네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한없이 각박한 세상,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겠지요. 오늘 테라스는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우리 사회 노동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테라스 L입니다. 테라스 L에 함께하는 우리 안진걸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거의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것 같네. 이러다 정드는 거 아니야? 예, 정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든당, 정의당이잖아요. 정의당. 정의당. 네, 정의당. 휴머니즘의 당. 센스쟁이죠. 어떻게? 네, 아니요. 우리 모두 정의당과 함께 노동의 방으로. 가자 노동의 방. 그런 말은 낯설어해. 갑자기 그래요? 노동의 방.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네. 사실 우리 테라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하종광 선생님, 네. 연일 전국 곳곳에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데 오늘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못 오셨어요. 예. 저희들이 너무 선생님을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에 지금 제가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니 선생님 오늘 푹 쉬시고 네. 빨리 쾌유하실 거예요. 네. 하종광 선생님은 노동자들의 애정으로 벌떡 바로 일어서실 분입니다. 그렇죠. 그 대신 오늘 하종광 선생님 자리를 안진걸이 꽉 채워줄 거죠? 10분의 1 정도만 채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서 나오시라고 우리 테라스에서 기운 팍팍 불어 넣어드리고요. 정치카페 테라스 4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던 고3 학생 김모군이 주당 7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런 10대 노동자들의 사망, 산재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동의 밑바닥으로 밀려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올 초에 야, 너로 불리는 이들의 수상한 노동세계 10대 밑바닥 노동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펴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윤지영 변호사님 오늘 게스트로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와. 네. 안진걸 처장님하고는 평소에 친분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저는 네. 거의 회의를 못 나가는데 우리 윤종 변호사님 정책팀장님이시거든요. 빠짐없이 회의도 나오시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관련 집회 있으면 항상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대 가장 행동하는 행동파 변호사님이십니다. 아니 제가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안진걸 처장인 줄 알았더니 저보다 버금가는데? 저보다 조금 더 바쁘시고요. TV 책을 말하다 이런 프로그램도 나가시기도 하고 교통방송도 고정 출연하시고 그래서 교통방송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 보니까 다른 변호사가 나오시더라고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말고 공익인권법 센터 어필이라는 데가 생겼대요. 거기 변호사님 오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 금방 공익법재단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변호사이시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공익 변호사. 이건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건가요? 사실 좀 민망하고요. 네.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이름 앞에 굳이 공익을 붙이는 건 자기 자랑처럼 느껴져서요. 좀 설명을 그래도 하자면 일단 저희 같이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인권에 관한 그다음에 이제 공익에 관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받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만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기부를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임료 대신 기부금으로 그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는 생활 조건이 그래서 농담이기는 한데 예전에 저는 그 로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는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는데 공감에 온 다음부터는 매일 커피우유를 마신다고. 커피우유. 근데 지금은 또 잘
커피 사 마시고 있습니다. 뭐 우리에겐 이디야 커피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 아름다운 재단 예전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셨는데 지금 지금 독립했고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도운 황필규 변호사님이라든지 뭐 난민들을 돕는 변호사님들이라 해서 완전히 거리의 변호사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실력을 쌓아가지고 사회 경제 약자나 소수자나 이런 비정 노동자들에 대한 아주 정교한 대변 논리도 잘 만드시기로 정평이 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감 변호사한테 팬클럽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직 못 만들고 바빠고 못 만들고 있어요. 팬클럽 전에 일단 거기가 기부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일에 열심히 일하시라고 기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터넷 창에다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나요? 그냥 공감이라고 치셔도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네. 좀 더 길게 하자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이 기부를 하고 더 많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봅시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우리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는 올 초에 이제 책을 같이 내셨어요. 예,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된 이제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됐던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저는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라고 해서 청소년 노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활동가들,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서 쭉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간에 청소년 노동 관련해서는 실태 조사를 좀 많이 했죠. 네. 일반적인 뭐 임금, 뭐 미지급 여부, 그다음에 인권 침해 사례, 근무 시간 이런 것들 해서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반복된 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조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롭게 더 위험하게 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러한 청소년 10대 노동의 양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잠입조사라는 걸 했어요. 직접 청소년 노동자들을 만났고 그 청소년 노동자들이 기회가 되면은 직접 그 업계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년 초에 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다 한번 끄집어내 보신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 보고 대회를 했는데 이 자료를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깝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청소년들이 10대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중서, 책을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한 8, 9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올해 초에 책을 냈습니다. 예. 아니 전국 알바 노동자들의 필독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벌써 3세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꽤 읽으시는 거예요. 예, 알바 노동자들의 필독서면 좋겠고 오히려 더 이제 어른들, 성인들의 필독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고용을 하는 사람들. 예, 고용을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뭐 보니까는 뭐 10개가 넘는 대책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청소년 노동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특별한 계기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노동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라는 그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상황이 개선되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 노동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오히려 하면서 제가 많이 반성하게 됐죠. 왜냐하면 청소년 노동은 일반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청소년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실제로 이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공감하면서 생각하기는 어려웠는데 뭐 맨 처음에 그냥 노동의 일환으로 접근을 했다가 그냥 불안정 노동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노동을 일환으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좀 많이 배우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노동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10대 전후에서 10대, 20대 초반에 어떤 알바 노동자가 꽤 있을 테고 고3 그 실업계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그 사실은 교육이란 미명하에 착취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가서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기 때 가잖아요. 고3 2학기 때 가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 교육 시켜준 거다면서 일은 일대로 시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맞습니다. 유형이 여러 개 있잖아요. 변호사님 몇 개 그렇죠. 이렇게 하나 나눠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크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알바. 그러니까요. 알바라고 하는 것이 한 축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사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현장 실습 제도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청소년 노동 관련해서는. 그래서 청소년 노동이라고 했을 때는 알바만 봐서도 안 되고 현장 실습만 봐서도 안 되고 이 각각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한꺼번에 좀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좀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실 알바라는 말이 나온 것도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직종들이 어떻게 편제가 돼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실태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단지 알바라고도 하고요. 그래요? 네, 전단지 돌리기. 예. 그다음에 여전히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배달 노동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편의점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사실 고급 일자리가 점점 돼가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워낙 이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어른들이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50대하고 경쟁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50대 초중반에 직장에 쫓겨나신 분들이나 자영업보다 망한 분들이 알바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대, 20대하고 이분들하고 경쟁한다니까요. 예. 주유소도 그래요, 주유소. 엄마랑 아빠랑. 그치.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주유소에 10대, 20대 초반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많아요. 더 많으셔요. 그런 예.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영역이었던 그런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에서보다는 그보다 좀 더 열악하고 잘 안 보이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포착을 하는 것은 뭐 호텔 아르바이트라던가 이벤트 아르바이트라던가 배달이 아니라 배달 대행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택배, 상하차 이런 쪽을 좀 특수하게 새롭게 드러나는 영역으로 좀 바라보고 있죠. 호텔, 이벤트 업체 이런 데서는 주로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호텔은 호텔과 뭐 웨딩 업체 이런 데들 그다음에 뭐 뷔페, 연회장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인데요. 주말에는 이 호텔이라던가 연회장, 뷔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특히 청소년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학교 다니라고 시간을 좀 내기가 좀 부담이 되고 그러한 경우에 이제 주말에 일을 하고자 하는데 딱 이러한 욕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호텔에서 서빙, 그다음에 그릇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이 청소년들에게도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죠. 청소년이라고 해서 뭐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실태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한 40%가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급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유 수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야간 근로 수당이라던가 이런 각종 수당들을 사실상 지급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미달엔 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못 받는 임금은 훨씬 클 거다. 그다음에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뭐 최저임금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어떤 연령대를 쭉 통계를 냈을 때 어쨌든 10대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 한 200만 명 된다고 했을 때 1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딱 받는 사람까지 하면 400만 명대라고 하는데 거기도 대부분 이제 10대, 10대가 많은 거죠. 근데 아니 윤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느 시대보다 권리의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우리 10대, 10대들이 왜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김무성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그 사용주가 착한 사용주인지 돈을 잘 주는 사용주냐 감별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데요. 윤 변호사님이 그 10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감별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다 멀쩡한 네, 사용자들이니까. 그렇죠. 네. 김무성 당신이 한번 해봐. 그게 감별이 되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받았죠. 네, 그때. 그래서 그렇죠. 저희 지금도 기억나요. 알바 노조 알바 연대 분들이 새누리당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정의당 옆에. 거기 쫓아가서 맞습니다. 당신은 네. 답이 없다. 네. 문제 투성이고 문제가 무성하다. 당신이 이렇게. 무성하다. 예. 아니, 너무 열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좋은 업주를 찾아가느냐 못 찾아가느냐. 심지어는 그러니까 감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능력이 누구한테 있을 수 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죠. 그렇죠. 잘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데 해보니까 막 욕하고 인권 침해하고 최저임금도 안 주고. 단적인 그 얘가 카트 영화 카트에 영화 카트에 나오죠. 예. 그 아들 진짜 그렇죠. 예. 우리 그분이 그거잖아요. 우리 엑소의 경수님 이름이 뭐죠? 나 너무 오래돼서 엑소 우리 이거 혼나는데 엑소 팬들한테 얼마 전에 복면가왕에 엑소의 첸님이 나왔어요. 첸 난리 났어요. 그 때문에. 아무튼 엑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도경수님인가 도경수 맞다 그분 너무 연기 잘하더라고요. 팬 됐어요.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아까 얘기들 하시는 것 중에 귀에 딱 꽂히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배달 대행 업체. 그러니까 보니까는 저희가 그 조사에 따르면은 2010년에서 14년까지 5년 동안 2,600여 명의 알바 노동자가 배달 근무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얼마 전에 이제 심상정 의원실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51명은 이미 뭐 사망을 하는 이런 사고까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배달 대행 업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배달 위험이 훨씬 더 증가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배달 대행 업체가 뭔지. 그러게요. 이게 배달하고 배달 대행 업체는 좀 구분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그런 사장인지를 몰랐다. 어떻게 그걸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사장인지 아닌지도 모호해지고 그 사람이 사장인지 아니면 딴 사람이 사장인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점점 모호해지고 고용관계도 간접 고용이네. 알바 영역까지도. 그다음에 특수고용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특수고용 일자리가 배달 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배달하는 노동자들이 치킨집, 피자집, 중국집 이런 데서 직접 고용을 해서 일을 했잖아요. 속해 있었어요. 그렇죠. 한 건당 2,000원씩 받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근데 알고 있어요. 배달 대행 업체는 뭐냐면 그러한 데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배달 대행이라는 별도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시키는 거고요. 그럼 중국집이 그 배달 대행 업체로 A 아파트 몇 호로 짜장면 하나 배달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배달 대행 업체에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노동자들, 배달 대행 노동자들을 소개를 해줘서 이 배달 대행 노동자들이 소위 말하는 콜을 받고 그 업체에 가서 음식을 받아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배달 대행 업체가 이 배달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일하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하잖아요. 오토바이를 빌려줘요. 그러면서 하루에 뭐 리스비로 6,000원, 보험료 포함해서 6,000원씩 받고 그렇게 자기 명의로 빌리는 순간 이 배달대행 노동자는 자본을 가진 개인 사업자로 둔갑이 되는 거죠. 저기랑 비슷한 거구나. 화물 노동자랑 그렇죠. 레미콘 노동자, 화물 뭐 다 전부 다 저기 소사장으로 만들어라고 그랬잖아요. 자영업자로. 택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자영업자로 만들어놔.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10대 아르바이트생들한테까지? 배달 시장까지 간접 고용의 논리, 무슨 파견의 논리, 이런 비정규직의 논리가 들어와 버린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배달대행 노동자도 똑같은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사고를 당해도 어쨌든 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도 못 받고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서 뭐 건당 이제 배달료를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몇 건을 배달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다음에 뭐 고객들, 손님들이 음식 안 받겠다라고 거부했을 때 그러한 책임들을 다 지금 배달대행 노동자들이 자기 책임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집 배달을 할 때는 인근 아파트 주문 받은 거를 짜장면 우리가 철가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짝짝 실어가지고 쫙 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뭐 그 오토바이 뒤에는 자장면도 있고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이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이제 뭐 배달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막 한꺼번에 음식을 받아서 배달을 하기도 하죠. 그렇구나.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생긴 건데 자영업이 어려워진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그래도 동네에 뭐 친척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동네 총각이나 처녀들 중에도 이제 아주머니들 중에도 오토바이도 타실지 아는 분이 있으면 고용을 해서 최저임금 조금 더 주더라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창업이 어려워지니까 그거라도 아끼려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분을 고용하고 있으면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소자본이어도 개인이 고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법제도적으로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서 고용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보호장치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니까 동네에서 동네 최소한의 고용 단위에서마저도 파견직 비정규직을 쓰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을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배달된 노동자가 사실 등장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저희가 피해 사례로 접하게 된 거는 기껏해야 한 3년 전, 4년 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문제가 터졌을 때 일하다가 사고가 났고 근데 아무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가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서 또 다들 최저임금 미만의 또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인천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다가 중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각 일선 학교에다가 공고문 그러니까 뭐 일종의 통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업종에 지금 뭐 학생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지 말도록 안내를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그때 문제를 제대로 딱 해결했어도 이렇게 배달대행이 막 급속도로 퍼진다거나 이 배달대행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없었겠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많은 학생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 알바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알바생 그러면 알바 학생의 줄임말, 아르바이트 학생의 줄임말이잖아요. 그 말에는 학생인데 용돈 좀 벌러 온 친구라는 그런 약간의 그 정말 절박해서 또는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하는 건데 그걸 쏙 빼고 학생인데 경험 삼아서 학생인데 용돈 좀 벌러 이런 약간의 편견의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돈도 덜 주는 거죠. 용돈인데 그게 아니라 살라고 온 거거든요. 실제 일본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그런 험한 일을 누가 하고 싶어 위험한데 진짜 한 푼이나 더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게 학비 때문이든 의료비 때문이든 주거비 때문이든 생활비 때문이든 그러니까 제 명칭을 불러줘야 되는 거죠. 청소년 노동자로 하거나 최소 알바 노동자로 하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설령 자영업으로 지금 제도상을 못 막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회 상도위 같은 거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준다든지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자신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썼던 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법제도로 바꾸겠지만 앞으로도 그분들 보호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사회의 그런 상도도 무너진 거죠. 인간의 도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주고 4대 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 건데 최저임금도 안 주고 사고 났는데 산재도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영업자들대로 아까 말씀드린 카드 수수료도 시달리잖아요. 일단 재벌 대기업이 상권 다 침탈하고 제일 큰 문제죠. 카드 수수료 막 백화점 대형마트는 1% 안팎밖에 안 내는데 이분들은 막 2% 3% 내죠. 그다음에 배달앱 수수료 생겼잖아요. 요즘 수수료 내려는데 배달앱 수수료가 예전에 막 12%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킨 업자가 남지가 않아요. 치킨 한 마리 팔면 15,000원, 16,000원인데 뭐 임대료 내고 다 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가져가는 게 100만 원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배달 대행 시켜버리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종의 만인의 수탈이 위에서 자본들 대자본들 다 먹고 피라미드로 하면서 밑으로 갈수록 서로 간의 이전 투구 어쩔 수 없이 이전 투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존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 배달 대행 업체도 그렇지만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 예전에 그 청년 유니온에서 30분 배달제를 폐지시켰잖아요. 그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달하지 않으면은 막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배달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걸 없앴는데 맥도날드에서 이 비슷한 것을 은근슬쩍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뭐 히트레이트 제도? 히트레이트?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그 배달시키는 그런 어떤 업적 이것들을 쌓아가지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이 30분 배달제를 은근히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더라고요. 맥도날드 같은 발상이네요. 지금 이 맥도날드가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고용해가지고 일 많으면 시키고 일 없으면 집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꺾기가 우리가 이제 꺾기 노동이라고 하는데 알바 노조분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노동이라는 게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그럼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래야지 남은 시간 공부, 특히 청소년 알바 노동자에게는 그 남은 시간 공부도 할 수 있고 부모님과의 시간 또는 뭐 애인이 있으면 애인과의 시간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하루에 어쩔 때는 6시간도 있다 어쩔 때는 일 없으면 3시간 만에 나가라고 그러면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렇죠. 하루에 일정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재벌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소자본까지 전부 다 굉장히 노동에 대해서 아주 나쁜 형태의 노동 고용만 배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변한 거죠. 맥도날드가 그게 상당한 책임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 얘기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실 청소년 문제 그러면 입시 지옥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빈곤층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그동안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게 특히 이제 실업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3분의 1은 죽기 살기로 아무튼 좀 공부해가지고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대학을 좀 진학해 보려고 하는 애들. 한 3분의 1은 진짜 모든 삶을 다 포기한 애들. 그리고 3분의 1은 어쨌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애들. 뭐 이렇게는 이제 쭉 나뉘어져 있던데 그 친구들한테는 생계의 문제가 사회에서 이것을 고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용돈벌이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턱도 없는 이런 상태로 밀려가 있지 않나. 노동 조건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 그래서 인식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청소년들은 주업이 결국 학업이고 아르바이트라는 얘기는 알바라는 얘기는 결국 그건 부업이다라는 그렇죠.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마치 학업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탈행위로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도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좀 취급하는 문제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일을 하는 청소년들 굉장히 많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냥 핸드폰 사려고 옷 사려고 또 일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성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국 먹고 사는 게 뭔가 소비할 물건을 사고 가방 사고 옷 사고 뭐 외식하고 뭐 이런 것 한다고 또 그 돈을 버는 거기도 한데 이게 유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는 뭐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또 가지고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것도 경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모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게 생계를 위한 것이든 그냥 아니면 뭐 부업으로 일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그냥 정말 뭐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든 모든 노동은 사실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너는 생계로 일을 하니까 최저임금을 보장해줄게. 너는 부업이라며. 그럼 절반만 받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로서뿐만 아니라 일한다는 자체는 칭송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래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옛날 조선시대 양반 같은 것이 그랬고 또 지금도 보면 재벌 대기업 총수의 일가들 완전히 그냥 놀고 먹는 건데 자기가 좀 설령 집이 좀 중상층이다 하더라도 용돈은 내가 벌겠다. 설령 그건 칭송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작은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가. 작은 돈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노동이 얼마나 숭고한가 이런 걸 오히려 칭송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돈은 조금 받아도 돼. 이런 생각도 있다니까. 아니 돈은 돈대로 주면서도 엑소의 우리 도경수님한테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카트에서. 빰도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노동은 숭고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너무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책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만났던 청소년 중에 한 명은 그 말이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노동은 숭고하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자기들이 굉장히 함부로 대우받고 있는 이런
굉장히 열악한 노동 현실을 다 가리는 용어로서 노동은 숭고하니까 그 자체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 청소년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노동이 숭고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노동이 절대 숭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된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를 알게 됐고 비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속담이 생각난다. 우리 어른들이 막 그거 있잖아요.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그래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배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 제일 싫어하는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그렇죠. 청춘이냐고. 아프니까 노인이다지. 차라리 노인복지를 주창을 해야지. 왜 청춘은 아파도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아프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강요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픈 걸 자꾸 당연하게 여기라는.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아마 다른 청소년도 그랬어요. 노동은 숭고하단 말이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도 있지만 정말 처절한 생존으로 노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노동 숭고하다면 열받아요. 그렇죠. 너도 한번 그렇게 일해봐라. 한번 열 몇 시간씩. 한참 뛰어놀아야 될 때. 그러니까 세상에 10대한테 70시간 노동이 뭐야 숭고한 건 맞는데 복지로 해결하고 민생 대책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고 너무너무 가난이 대물림돼 갖고 어쩔 수 일하는 분들에게는 그 말이 또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의 가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윤 변호사의 말은 캐스 하나. 사실 노동이 엉망이면서 숭고하다고 거짓말 한다. 그렇죠. 어른들이 이거 하나고 하나는 숭고한 거 알지만은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해봐라. 하고 싶은 공부 못하고 연애 못하고 그 사람들은 노동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제가 댓글 읽는 거. 아니 재밌어요. 근데 직접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해요. 학교에 가기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 아닌 교육 또는 그냥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확실히 좀 그런 노동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좀 달라요.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노동에 관한 어떤 권리라던가 뭐 최저임금이 얼마다 이런 거를 딱 이야기를 해도 아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아는 거고 그래서 저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생활력 있게 살 수 있겠다. 좀 든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노동은 숭고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렇게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저는 약간의 존경심이 있어요. 아무튼 다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이 또 대한민국의 또 이후고 미래잖아요. 이 아이들에 대한 권리 문제를 자꾸 그 애들의 문제로만 맡겨놔서는 안 될 텐데요. 뭐 아르바이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또 하나의 청소년 노동고용 형태로 이제 현장 실습 관련된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뭐 보니까는 1년 동안 현장 실습으로 나가는 전체 청소년 노동자들이 한 14만에서 20만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특성화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실업계 고등학교잖아요. 지금 특성화고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진보 정당들도 많이 투쟁하고 그래가지고 특성화 교육은 무상 교육은 지금 실시는 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실현이 됐는데 그 전부터 요구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실습을 엄청 다니는 거죠. 고3 2학기 때 보통 간다고 알고 있는데 고2 때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특성화고 학생 전체 학생 숫자는 나와 있는데 정확히 통계는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고3 2학기 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고3 학생 숫자만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 요즘 새로운 게 또 생겼어요. 작년에 우리 대통령이 스위스에 딱 갔다가 어머 이런 학교가 있네 그러면서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저 학교의 모델을 우리 빨리 따라 배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전국에 9개 학교가 생겼대요. 뭐냐면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3일은 학교 가고 이틀은 공장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학교를 다닐 때부터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 뭐 청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건 것이 일학습 병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금 갑자기 나 일가정 병립 정말 생각난다. 일가정 병립이 참 여성계에서는 뭐 맞는 말이지만 가정을 지키면서도 일도 하라 이 말이 이게 여성들한테는 엄청 가혹한 얘기 아니야? 맥락일 것 같아요. 일학습병에 학생들한테도 일도 하면서 사실 학습도 해라. 친구들이랑 같이 10대 가장 좋은 시절인데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참 가혹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가혹한 현실이 아까 전에 우리 그 이야기 주셨잖아요. 알바 노동자들 숫자는 한 200만 명가로 추산되고 있어요. 심지어 네. 그중에 상당히 10대가 있고, 근데 그 실업 계고 실습 나갔다가 사고 많이 당해요. 광주에서는 뇌출혈로 지금 뭐 사경을 내면은 학생 사례가 있었는데 2014년 초에 경주 일대에서는 실습하고 있다가 지붕이 꺼져가지고 무너졌다. 예, 그 얘기도 한 학생이 숨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늦게까지 일 안 시켰으면 숨지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제가 분석했는데 제때만 퇴근해서 됐어요. 야근하다가 그 무너져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야간 근로 시키고. 그러니까 그 무슨 나름대로 규정 같은 거 있어요. 못하게. 근데 다 현장에서는 교육시키는 거고 네가 좀 배워야 된다 하면서 막 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월급도 안 준다니까요. 교육 학생이니까. 너 지금 고등학교 고2 2학기잖아. 너 고3 2학기잖아. 와서 실습하는 거잖아. 오히려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급여도 거의 안 주거나 아주 조금만 줘요. 몇십만 원도 안 줘요. 30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저번에 청년 유니온이랑 제가 사례 발표했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좀 지위가 애매한 거예요.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은 결국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연히 일하러 온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업체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는 수단으로서 또 현장 실습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노동력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되면은 학생이니까 뭐 교육 때문에 우리는 굳이 책임질 필요 없다라고 업체에서는 불러대는 제가 거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생이 아니고 21살이야. 어떤 공장에 갔어요. 이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근로에 익숙해지기 위한 과정들은 누구나가 다 밟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너는 30만 원만 받아. 이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학생들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취업하는 분들과는 달리 엄청나게 무슨 고급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아니요 어떤 아주 전문적인 이런 현장 실습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습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전문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특별한 코스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 현장 실습생이 들어간 데가 사실 파견업체였던 거야. 파견업체에서 다시 이 청소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물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선량한 업체와 선량한 학교, 이런 데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좀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문성을 강화한다던가 정말 교육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그다음에 특히나 좀 이제 일학습 병행 제도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학교별로 이제 취업률을 막 또 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일학습 병행제 성과로서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할당량을 주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당장 그게 진짜 취업은 아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취업인 것처럼 보이는 형식으로 현장 실습 제도를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원치 않는 곳에다가 보내고 그것을 취업이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취업률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죠. 지난번에 청년 유니온이나 제가 사례 발표할 때 우리 유니온이 요구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문성을 습득시켜 줄 거면 전문성이 있는 곳에 보내서 교육 과정으로 정확히 해주고, 그게 아니라 일종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면 노동 실습을 해가지고 돈 제대로 주고 퇴근 시간부터 잘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확실해달라는 거죠. 근데 교육인 것처럼 해갖고 노동 착취를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죠. 둘 다의 장점을 둘 다 취하지 않고 단점만. 교육인데 교육은 아니야. 그리고 노동인데 노동이 아니야. 또 교육이라고 해. 노동 취급을 안 해. 그래서 노동자 취급을 안 해가지고 급여도 20만 원, 3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만연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님께서 일종의 너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로 클 거면 지금 내가 너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20만 원, 30만 원. 무슨 비서처럼 완전 허드렛 일만 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패션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베토벤이라는 노조 위원장님이
막 나오셔가지고 그분들 착취했다고 발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사회로도 퍼져 있는 거죠. 네. 일부 예를 들면 뭐 미용실 이런 데도 미용실도 이제, 엄청 미용실 노동자들도 아주 그 청년 유니온과 함께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뭔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해 보는 곳에는 와서 너 열정 페이를 딱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많은 뭐 특성화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나쁜 마음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현장 실습을 연계시켜서 뻔히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현장 실습으로 내모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교조에서도 그 전교조 실업위원회 예전에는 실업위원회인데 지금 좀 밖에 이런 특성화위원회죠. 그 문제 제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그 학교 평가 지표랑도 연동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점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저는 들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의 이후에 어떤 취업률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보내면 아무래도 많이 나가서 실습을 하면 취업이 그만큼 취업도 많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대상 기관들에 대한 점검이 조금 그거는 꼭 이제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청,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부 이런 데가 협력해갖고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 협력해갖고 교육을 할 거면 확실히 교육을 할 거고 예를 들면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실습하는 거면 돈을 제대로 줘라. 아니면 사실 교육도 시켜주고 돈도 제대로 주면 제일 좋고요. 그럼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어렵다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사실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교 그 현장 실습이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뭐 성희롱 사건이라든가 심지어는 성폭력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현장 실습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들이 다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관계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에 의한 그게 그 자체가 권력 위계가 관계가 되고, 상당히 그쵸. 큰 위계가 그다음에 학생이라는 신분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복장에 관한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성적으로 구분된 업무, 뭐 여전히 커피 타기라던가 뭐 이런 일들을 여전히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였죠? 커피숍 주인이 계속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폭력을 일삼았던 사건들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제 자체가 좀 드러내기가 쉽지도 않지만 어른을 상대로 뭔가 싸우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 드러나는 실태보다는 훨씬 많은 청소년, 여성 청소년들이 좀 그런 상황, 이렇게 성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분들이 뭐 학교에서도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지금 사실은 인권 교육, 뭐 노동 인권 교육, 성추행, 성폭력 예방 교육, 대항 교육, 그다음에 노동 교육 이런 거 엄청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유럽 예 많이 들잖아요. 막 중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시키는데 심지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실습. 학생들 중에 자본가하고 노동자 나눠가지고 노사 교섭하는 교섭 실습까지 시켜서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가면 바로 써먹어라. 당하지 마라. 그래서 최근에 독일 분야에 들어보니까 사용자 피사용자 그러면 사용자가 주체잖아요. 관계에서 고용인 피고용인 이 언어를 생산을 제공하는 사람, 생산을 받는 사람으로 바꾼대요. 독일 사회가 그 논의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아니 사실은 한 줌 자본가가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줌 자본가 몇 년 만에 들어본 소리. 아니 저는 아주 그냥 그 사회학적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뭐 그분들의 뭐 기업하는 분들에 대한 무조건 뭐 반감을 품어서가 아니라 기업하는 분들 좋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소수인 자본가가 주체가 아니고 실제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대다수 국민이고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생산, 특히 그 생산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람이라는 주체적 개념을 노동자에게, 청소년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주인이다. 내가 갑이다, 심지어. 예, 내가, 또 흥분했습니다. 예, 조증 환자 앉은 걸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가, 원래 고용과 이제 자본과 노동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데, 알바해보면 다들 청취자들도 아시잖아요. 뭐, 누구한테 돈 받고 잠깐 일할 때 얼마나 그 추접스러운 일도 많아요. 꾹 참으면서 일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 불평등한데, 다만 그것이 법 제도적으로 수평적으로 나와 있고, 노동 3권으로 보완되고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생산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일종의 관계를 주도한다면 최소한 주도까지는 아니어도 수평적인 문화는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방금 윤 변호사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법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노동자가 여전히 불리하고 거기다가 청소년이라는 열악한 지위까지 겹쳐져 있으니까 2중 3중으로 특히 거기에 또 여성 청소년이라면 더 심각하게 이렇게 때로는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저희 책에 다루기도 했는데 이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서빙 아르바이트했던 이제 청소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서빙을 하고 대기 시간이 있어요. 대기 시간 동안은 이제 병풍 뒤에서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건데 그 시간에 옆에 있는 다른 친구랑 좀 떠들었다고 관리자가 너희 둘 다 벽 보고 서 있어라고 해가지고 벌을 주고, 그러니까 벌 주기는 사실 굉장히 좀 일상화돼 있고 청소년 노동 같은 경우에 또 뭐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질을 하는군요. 고용주가 꼰대 소위 말 꼰대질을 요즘 학교에서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도 안 하는데 네. 함부로 대하는 거 시간에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반말은 사실 일상화되어 있기도 하고 뭐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제 빵 조리하다가 빵이 탔다고 하니까 그 탄 빵을 막 입에다 막 네가 먹어 하면서 막 집어넣는다거나 워낙 그런 그러니까. 모멸감을 자기들도 다 실수도 하고 살았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예. 요즘은 근데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데. 자기 자식 그런 거 당해왔다 하면 또 쌈하죠. 근데 그러니까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는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인데 그게 근데 어떻게 포장이 되냐면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너를 딸처럼 내가 너를 아들처럼 제일 나쁜 말이에요. 또 하나의 가족 삼성하는 거 봐. 가족이 뭔지 그리고 KTX 여승무원 가족 같은 뭡니까? 그렇죠. 그게? 스튜어디스급으로 처우하겠다 해놓고는 아주 비정규직으로 몰아서 지금까지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말인 것 같아. 가족같이 대한다. 가족같이 대한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아들내미 딸내미 해초리 들던 생각만 하나 보지. 에휴, 아무튼 그 노동인권 교육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영국이나 미국 뭐 유럽은 원체 뭐 우리가 그쪽은 노동인권이 발달돼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교육 과정들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는 교과서에 이게 이제 선택 과목으로 있기는 하고요. 근데 노동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 과목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배우는 거죠. 이거를 고정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최근에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노동 교육을 좀 더 일상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용들이 그냥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전에 그냥 암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뭐 알려주는 데만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한 좀 실천적인 방법 이런 것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헌법 교육하고 노동권 교육은 저는 대폭 강화돼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안타깝게 대한민국 헌법을 다 읽어본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참 좋은 뭐 노동 3권 포함해서 좋은 규제가 많잖아요. 경제민주화라든지.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왜 그러게? 헌법대로 하면 벌써 뭐 우리나라 혁명 몇 번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위헌 세력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래. 위헌 세력이 그렇죠. 사람들이. 헌법을 수시로 어기는 세력이 이제 집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고 이제 뭐 노동에 대해서는 아주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있고 그 심지어는 그 뭐였죠? 그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에서 거기에 부당하게
그게 이제 중세 시대니까 만약 여기 게임 캐릭터 중에 유니언 브레이커가 있어요. 네. 그걸 번역을 굳이 노조 파괴자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길드 공격자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중세 시대 유니언 그러면 길드 같은 건데 일종의 그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그걸 노조 파괴자라고 번역했다니까 한국 게임 그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지사에서요. 그래서 우리 윤정 변호사이라는 장거래 살리운동본부랑 비정규 노동센터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제 명칭을 바꿨어요. 네, 뭐라고 바꿨어요? 뭐 길드 파괴자인가 뭐 이런 걸 바꿨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생활 속에 남아있는 반노동 용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한겨레신문까지 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다 언어를 바꾸는 그런 캠페인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리해고도 너무 뭐 사람이 무슨 정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경영상 법률 용어는 경영상해고인데 경영상해고 그러면 경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해고한것 같이 면죄부를 주니까 그 용어도 저는 좋은 용어 아닌데 일종의 이제 근데 이제 정리해고란 말도 사람을 함부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란 말도 법률 용어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이제 통용되는데 그 말도 쓰지 말고 예를 들면 뭐 노동자 집단 살인해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집단적 살인해고 뭐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이제 무슨 용어로 써야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영국이나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 기업살인법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기업살인법 있죠. 호미사이드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법은 냈어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민주노총이랑 4.16 연대 산하에서 냈는데 어쨌든 우리 생활 속에 보면 반노동적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뭐 노가대 같은 것도 사실 건설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사는 모든 집을 가장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어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건설 노동 선생님들이라 불러야 돼. 쉽게 말해서 건설 노동 황제님 그렇잖아요. 그런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노가대라 불러요. 제일 핫바리 인생으로 불러요. 그 표현 없애야 됩니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났던 청소년 중에 이벤트 업체에서 일을 하는 뭐 삐에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이제 복장하고 풍선 불고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이벤트 대행 업체가 그런 그 이벤트를 원하는 데다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 용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이벤트 용품 안에 그 이벤트를 하는 사람까지 용품 안에 처음에는 용품 삐에로 복장 2점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삐에로 복장 경찰하고 똑같은데 경찰도 시위대를 이건 너무한다 진짜. 경찰도 시위대를 정으로 부르는 거 알죠? 5점 종로서 5명 지금 종료소로 이감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과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노동이고 노동하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니까 인간하고 노동을 둘 다 등치시켜서 아니 나 경찰은 약간 이해가 돼.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암호 그러니까 은어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은어도 바꿔야죠. 사람을 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바풀떼기 알죠? 경찰 은어 바풀떼기. 상습 시자를 바풀떼기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문제 제기하고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바풀떼기는 떼어버려야 되니까. 제가 저에 대한 보호가 바풀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 마세요. 경찰이 이렇게 항의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진짜 슬프다. 이벤트 용품이라니. 용품 이건 진짜 아니다. 바꾸자. 이벤트 시행 장인. 그분들이 이벤트 진짜 잘하잖아요. 저는 그 어디 가면 그 삐에로 하고 이런 분들 너무 애들한테 즐거움 주잖아요. 우리가 막 사진 찍고 그 순간만큼은 그분들이 장인이거든요. 정말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그러니까 이벤트 뭐 장인 이렇게 해준다든지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변화도 필요한데 어쨌든 현장에서 당장 이제 굉장히 부당하거나 그리고 반인권적인 이런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청소년들한테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무슨 이제 신고전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안심알바 신고센터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해요. 재밌네요. 안심알바 신고센터. 노동부가 운영하나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원래 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런 청소년 노동에 관심 많은 선생님들이 모인 학교에서 시작을 했고 좋네요. 고용노동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여가부에서 하는 건 뭐예요? 여가부에서 또 하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여가부에서 하는 건 좀 다른 건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받아 안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 되고 있던 것도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서 네. 이 안심알바 신고제도를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보편화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일선학교에 그래서 막 안심알바 신고센터를 다 만들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막 확인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직접 학교에 전화를 해서 예. 그 담당자 연락처를 전화를 해서 모든 고등학교에 다 두게 되어 있나요? 모든 어떻게 됐나요?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이렇게 뭐 특성화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요. 네. 뭐 이렇게 의무조항? 있기는 의무조항은 아니기는 해요. 아니.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사실상 설치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막상 전화했는데 본인이 담당자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류상으로 이제 올려놨구만. 서류상으로만 안심알바 신고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부풀려 놓은 거고 네. 실제로 그 재기능을 하는 데들은 많지는 않아요. 다행히 요새 와서는 그 노동에 관심, 청소년 노동에 관심 있는 그런 뭐 노동복지 센터라던가 이런 데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안심알바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좀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고요. 참고로 청소년들이 이 신고센터에다가 뭔가 부당한 대우, 뭐 체불임금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신고센터에서 근로감독관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다시 생기기도 하는 게 결국 어쨌든 조사는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거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청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럼 또 청소년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무서운 존재예요. 어쨌든 네. 피하고 싶고 네. 그래서 사용자와 일종의 뭐 대질 신문 이런 거는 원치 않는데 꼭 네. 나와서 조사받으라.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네 말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하기 문제다. 위해서 뭐 대질 신문을 하겠다. 그러면 근데 차라리 안 받고 만다 막 이러면서 예.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도중에 이제 뭐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그래서 사실 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게 뭔가 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도움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사용자가 무서운 존재 맞다니까요. 문화적으로도 실제 권력적으로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알바 많이 봤는데 지금도 제가 아파트 세차장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대학교 네. 1학년 때. 그 사장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약간 늦게 나와가지고 이게 아파트 세차장 알바는 뭐냐면요. 알아요. 입주민들 출근하기 전에 네. 가고 세차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럼 새벽에 진짜 가가지고 특히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는 진짜 세차할 게 많아요. 여름보다 네. 훨씬 힘들어요. 따뜻한 뜨거운 물을 받아갖고 잽싸게 그 관리사무소에서 얼른 뛰어가서 그걸로 물 찌그르고 이제 이렇게 막 해갖고 그분이 출근해야 돼요. 근데 한 분이 출근하러 나와버렸네. 네. 제가 딱 갔는데 사장님 아버님 너무 죄송합니다 막 그랬었는데 뭐 항의하시고 이제 전화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 그랬더니 그 무서운 얼굴 앵그리 얼굴로 너 자꾸 이렇게 할 거야? 너 이거 아르바이트 할 사람 얼마 줄 서 있는지 알아? 약간 시급이 좀 셌어요. 이게 힘드니까 새벽에 네. 하는. 그 무서웠던 얼굴. 관계가 기본적으로 그거 끊어지면 등록금 못 내는데 뭐 그러고 불평등하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일단은 저는 안심 알바 신고센터도 우리가 활용해야지만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저는 알바 노조, 알바 연대, 청년 유니언, 청소년 유니언 크게 지금 이 네 가지 조직이 있는데 전부 다 가입해야 된다 생각해요. 어디를 가입하실지는 여러분이 알고. 나 청소년 유니온 있다는 건 오늘 청년 처음 유니언 알았네. 산하에 청소년 유니언도 있어요. 조금 더 이제 20, 30대 주축이 청년 유니언이라면 10대, 20대들은 청소년 유니언에 아무래도 자신의 정체성이 청소년 정체성 입장에서는 청소년 유니언이 더 편하잖아요. 네. 노년 유니언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어느 조직 다 훌륭한 조직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딜 선택하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알바연대, 알바노조, 청소년 유니언, 청년 유니언 또 그 외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또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신 다음에 당하지 말고 신고했는데 방금 윤정민 변호사 말씀처럼 노동부가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근로감독하는 거 보면 엉망이에요. 최저임금 거의 처벌받는 사업자가 1%도 안 돼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차라리 처벌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봐 1%도 안 받는데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최근에. 네. 최저임금법 위반해봐야 처벌은 1%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제일 좋은 데는 우리 스스로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 해방동맹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단 그 조직은 없으니까 청소년 유니언, 청년 유니언, 알바 노조, 알바연대,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이런 데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아니, 싶어요. 그 청소년 해방동맹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한 10년 전인가? 예. 그 조한혜정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식민지는 청소년이다. 이런 예.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실습생들. 우리 애들이 저렇게 너무 어렵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네. 애들을 좀 보호해줘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은 어른들이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청소년 노동의 인권 문제가 청소년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보호해줘야지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사회에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보편적인 권리가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돼야 될 것이냐, 예, 이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후 해결을 해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그런 노동에 다양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이게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호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간접 고용. 그래서 호텔이 사용주인지 아니면 인터넷 정보 제공 업체가 사용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용자들이 책임을 안 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배달 대행도 마찬가지로 이게 특수고용 노동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벤트 아르바이트, 이것도 보면은 1일 그냥 노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택배도 그냥 인력 소개 업체 통해 가지고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근데 이게 보면 청소년들의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회가 간접 고용, 특수 고용, 비정규직으로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 현실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특수하게 바라봐서는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결국 전체 노동 시장, 노동 상황이 나아져야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사실 이 보호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근로기준법에도 보면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 부모 동의서라는 걸 받게 하거든요. 일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보호라는 어떤 목적 때문에 사실 등장한 건데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조한다던가 보호를 받지 않은 아이들을 이제 불법적으로 그리고 뭐 청소년 보호법 이런 데들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라고 해서 뭐 PC방이라던가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 사실 그런 걸 막아버리면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장소, 사업장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는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보호라는 미명하에 훨씬 더 또 옥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은 뭐 우리 인간의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성인 노동을 보호해주면서 청소년 노동 권리를 인정 안 해줄 근거가 없잖아요. 권리로서 무조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윤정 변호사 논리에 저도 100% 찬성하고, 보호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청소년 옥죄거나 청소년, 그다음에 권리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보호라는 시혜로 대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노동은 복지가 완전히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복지는 때로는 인간의 권리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도와준다는 어떤 뭐 휴머니즘이라든지 또 자선의 논리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노동은 권리니까 그대로 보장해주고, 다만 이제 그 고교 실습생들 있잖아요. 실습생은 학생이니까 학생에 대한 특별한, 저는 보호라는 표현보다는 특별한 지원과 배려까지, 권리에다가 지원하고 배려도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보호는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이미 한 고등학교 때부터 보니까 혼자 살 수 있겠던데 뭘 자꾸 저를 보호하려고 막 영화관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투표권도 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 18세 그러니까. 투표권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10대를 정치화 사회에서 배제하면서 권리도 안 주고 보호라는 미명. 근데 100번 양보해서 보호도 좋아요. 그럼 보호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청소년, 특히 알바라든지 그런 성 문제로부터 당하는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제대로 보호라도 해주든지 100번 양보해서. 특히 노동과 또는 복지, 생존 관련해서는 청소년 빈곤층 많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윤지영 변호사님 앞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싶은 뭐 방향이나 계획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활동가들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청소년 노동 이슈를 가지고 사실 열심히 싸워왔는데 굉장히 여전히 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정답일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 늘 고민이 있긴 해요. 네. 나오는 이야기는 좀 뻔하죠. 뭐 근로감독 강화, 그다음에 노동인권 교육 강화, 그다음에 뭐 안심알바 신고센터처럼 좀 더 제도화된 그러한 편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인식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좀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10대 밑바닥 노동이라는 책을 또 펴기도 했고요. 청소년 노동 문제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냥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였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서 좀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10대 밑바닥 노동 이 책은 꼭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청소년 많은 분들이 윤지영 변호사님 얼마나 공감? 예, 검색하기로 했죠. 공감 후원도 하고 윤지영 변호사님 팬클럽 저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행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소년권에 행동하는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 또는 뭐 꼭 민변 소속이 아니어도 이렇게 행동하는 공익 변호사님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또한 자기 권리를 찾는 과정 혼자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해방동맹? 만나자. 청소년 해방동맹 만들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아동해방동맹, 청소해방동맹. 근데 그것도 어렵다면 기존의 조직들에 대거 가입을 하자. 알바 노조, 알바인대, 청소년유니언, 청년유니언 찾아가자. 각 지부들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검색하면 나오죠. 다 나와요. 알바 노조, 알바인대, 청소년유니언, 청년유니언 지부도 다 있어서 동네마다 모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잘하면 그렇게 뭉쳐보자 이런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소년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노동하는 주체라는 점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더 이상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죽음과 산재로 내모는 일만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테라스 L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윤지영 변호사님 앞으로 더 큰 활약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